저는 올해 72 이순자입니다. 54년 전 이야기 시작으로 1968년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방앗간 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학교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손재주만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죠. 흙으로 인형을 빚으면 살아 움직일 것 같았고 종이를 접으면 꽃이 피어났습니다. 순자야, 너 서울 가서 미술 공부하면 대단한 사람 될 텐데. 마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으로는 저에게 꿈은 사치였습니다. 그해 가을 중매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철수, 23살 윗마을 남자였죠. 시골 마을은 좁아서 옆집의 수저가 몇 개인지 이불은 몇 채인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사귀면서 그가 항상 했던 말.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죠. 시댁 가족은 대가족이었고 사남이녀 형제들과 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죠. 언제나 누룽밥은 제 차지였고 누룽밥이 없어서 굶고 잔 저녁도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농사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 노예처럼 일하고 겨울이면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부뚜막에서 언발과 손을 녹이다가 속바지를 태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잔소리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시골에서 뭐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밤에 들어와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갔죠. 저는 참고 기다리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남편의 좋지 않은 언행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 낳았으면 좀 낫겠는데 딸이야? 즉, 첫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둘째도 딸을 낳았고 셋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죠. 이제 내 값은 했네. 지옥 같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장사 한번 해보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나는구나. 서울 변두리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새 아이와 남편 5 식구가 살기엔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시작했죠. 당신이 생선 떼오면 내가 팔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세탁을 깨끗이 해도 옷에서는 언제나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생선 사세요. 신선한 생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맡겨둘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 언제나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큰애가 6살, 둘째가 5살, 막내가 2살. 엄마 금방 올게. 동생들 잘 봐. 큰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요강을 방 안에 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금방 와.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에서 둘째와 셋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도 아이들 걱정에 가끔 생선을 손질하다가 생선칼에 손을 베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들 괜찮을까? 괜찮겠지? 하는 의문점만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점심때 뛰어가서 밥을 먹이고 다시 시장으로. 아침에 남편이 생선을 띄어오면 좋은 물건 생선 몇 마리는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2마리씩은 감춰두었죠. 남편이 알면 또 술 마시고 또 언성이 높아질 일이었으니까요. 막내는 아직 2살. 저는 가끔 막내를 생선 가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막내가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밥 달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손님이 끊이지 않으면 말 못하는 막내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가게 한쪽에 앉아서 기다렸죠. 엄마. 다시 막내가 불렀습니다. 왜? 안 하죠. 지금은 안 돼. 엄마 일하잖아. 엄마. 막내가 생선 냄새 나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불렀습니다. 비켜. 지금 바빠. 저는 막내를 밀어냈습니다. 막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주변 상점에 있는 주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울고 있는 막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만 울어. 엄마. 엄마. 막내가 제 목에 매달리며 생선 비린내 나는 저에게 얼굴을 비벼대. 아직 아기 냄새 나는 막내 몸에서는 제 냄새와 비슷한 생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막내를 꽉 안았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는 제 등에서 옆집 과일가게 이모가 주신 복숭아 한 조각을 한 일. 베어문 흔적을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업고 생선을 팔았죠. 아이가 잠들었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너무 바빠 옆집 생선가게 이모들도 함께 도와주셨고 정신없이 장사하느라 막내를 내려놓는 것을 잊고 장사했습니다. 이날은 밤 10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막내는 여전히 제 등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희 생선가게는 시장에서 물건 좋다는 소문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항상 저녁 10시가 되어 장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어두운 방 맨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왔어. 잘 자. 엄마. 배고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소리에 주방에 긁어놓은 누룽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연거푸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5시쯤 술 마시러 나가서 소주 한 병과 영욱강 한 봉지를 들고 저녁 10시쯤 들어와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패턴의 반복된 생활을 했었죠. 아이들은 아빠 눈치 보며 과자에 눈독을 들이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과자 한 개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술 마실 때 안주 한 개에도 손을 댔다가는 남편의 성격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술에 취한 남편이 잠든 후에 언제나 아이들은 정신없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아빠가 잠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남편이 먹다 남긴 어떤 음식이든 먹었어요. 한참 클 때라 정말 잘 먹는 아이들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어제 얼마 벌었어? 3만 원이요. 겨우? 이것밖에 못 벌어? 저의 얼굴 전체를 감싸는 크기의 남편의 손이 날아와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파. 더 팔아. 알았어. 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생선 떼러 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남편은 나갔습니다. 저는 부은 볼을 만지며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 엄마가 넘어졌어. 괜찮아. 엄마, 아빠가 때렸지? 큰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선 장사는 5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음은 야채 가게는 6개월 만에 접었죠. 그래도 생선 가게 할 때는 돈을 좀 만졌는데 저희는 단칸 방에서 야채 가게를 접고 집을 사고 전파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고쳐드려요. 하지만 전자제품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문을 닫았죠. 그 사이 몇 번 이사를 다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저희가 이사 간 곳마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저기 재개발 들어온데 이사 간 지 1년 만에 집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사한 뒤였죠. 남편이 떡집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는 상권 좋고 학군 좋은 지역에서 아파를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며 떡집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상권 구성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지역을 옮겨 가게와 집을 마련하다 보다 보니 집은 더 좁고 더 낡은 집으로 아이들은 컸는데 집은 작아졌죠. 엄마, 여기 너무 좁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줄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야채 장사, 전파사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손재주 좋으니까 떡 한번 만들어봐. 떡이요? 응. 요즘 떡 장사가 잘 되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시 일어나 보자는 다부진 마음으로 어린 시절 명절 때마다 할머니를 도와 떡을 빚던 기억으로 골목구석 10평 작은 떡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떡을 만들었습니다. 쌀을 불리고 빻고 시루에 찌며 떡이 쪄지는 냄새가 가게에 퍼졌습니다. 첫 손님을 받고 떡을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떡? 그걸로 돈을 벌어? 웃기네. 그리고 술을 마시러 나갔죠. 저는 혼자 떡을 만들며 장사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는 것은 직원 1명과 함께 가래떡 뽑아주고 고춧가루 빻아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십시쯤 나와 일손을 도와주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12시가 되면 떡집에서 일손을 놓고 개인 일을 보러 나가곤 했습니다. 전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불렸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시는 동네 골목 주민들에게는 저희 가게의 불빛과
목욕탕이 등대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죠. 5시에 떡을 찌기 시작해 7시에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날에도 쉴 틈 없이 장사했습니다. 하루라도 문 열지 않는 날이면 시장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인사를 하시곤 했죠. 무슨 일 있었냐고, 가게 문 왜 닫았냐고 물으실 때면 아직은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을 빚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어린 시절 흙으로 인형을 빚던 그 손으로 이젠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모양을 만들었죠. 꽃 모양, 나비 모양, 물고기 모양. 이런 모양들을 응용해서 나중에는 떡 케이크도 만들었죠. 와, 이거 예술품이네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어가도 돼요? 네, 그러세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백화점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행사, 돌잔치, 결혼식,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빈 만찬에 사용할 떡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요.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떡집이 잘 되네? 돈 좀 줘. 무슨 돈이요? 내가 술값 좀 써야지. 떡집 재료비 사야 해요.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다음 날 멍든 얼굴로 떡을 만들면 손님들이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사장님, 얼굴 어쩐 일이세요? 아, 넘어져서요. 괜찮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습니다. 떡집이 자리를 잡은 지 20년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남편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2개 만들었죠. 하나는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는 진짜. 오늘 얼마 벌었어? 50만 원이요. 그래? 돈 내놔. 남편은 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을 벌었죠. 나머지 100만 원은 숨겼습니다. 큰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5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작은 떡집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2번째 떡집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둘째 딸 명의로 3번째 떡집, 또 5년 뒤 막내 아들 명의로 4번째 떡집.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떡집 4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당신 떡집은 하나밖에 없잖아. 네, 하나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당신이 아는 건 하나뿐이지. 진짜는 넷이야. 갑자기 작년 겨울에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난 이제 당신이랑 살기 싫어. 이혼하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남편의 얼굴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당신 늙었어. 이제 소용없어. 뭐라고요? 떡집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그냥 나가. 떡집을 가져간다고요? 응.
건물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누구요? 미선이. 내 여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자가 있었어요. 5년 됐어. 몰랐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떡집 건물 3년 전에 미선이 명의로 바꿔뒀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나가.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4년. 내가 뭐였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 끝났구나.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각자 살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떡집 양도 계약서요. 뭐? 당신이 가져간 떡집 건물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건 원래 내 거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다른 떡집 3개의 소유권 증명서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저는 다른 떡집을 차렸어요. 3개.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큰딸, 둘째, 막내 명의로 각각 하나씩.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3번째 서류. 단골 고객 명단이에요. 3,000명. 백화점 납품 계약서, 대기업 행사 계약서도 다 여기 있어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건 낡은 건물 하나뿐이에요. 진짜 사업은 제 손에 있어요. 이 인연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당신이 빼앗아 갔겠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54년. 당신한테 맞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바보처럼. 순자야.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15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감히. 하지만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젠 제가 두려웠던 거죠. 떡 레시피도 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당신은 떡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단골들도 다 저를 찾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 떡을 먹으러 오는 거니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미선 씨랑. 돌아서는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가 운영하는 떡집은 한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여기 맛없어졌어. 순자 할머니 떡집이 어디더라? 강남 쪽에 새로 차렸다던데? 단골들은 모두 제 떡집으로 왔습니다. 3개의 떡집 모두 장사가 잘 됐죠. 남편의 떡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야, 나 좀 살려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안 돼요. 제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뭐가? 아빠랑 헤어진 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그냥 허무해. 왜? 5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만약 18살 때 미술을 배웠다면, 엄마, 만약 결혼 안 하고 내 길을 갔다면, 큰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 그래.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고마운 거지. 우릴 키워줘서. 지금 저는 72세입니다. 떡집 3개를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아침 5시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젠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떡을 빚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 손님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떡이 예술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평생 연습했거든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합니다. 54년. 내 인생 뭐였을까?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큰딸은 떡집 지점장. 둘째는 경영 담당. 막내 아들은 디자인 담당. 엄마, 이번에 떡 케이크 새로 만들어 봤어요. 막내가 보여줍니다. 와, 예쁘다. 엄마가 만든 것보단 못하지만요. 아니야. 네가 더 잘 만들어. 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생선 냄새 나던 그 엄마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손. 거칠어요. 그래. 평생 일했으니까. 이 손으로 우릴 키웠네요. 응.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 사랑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순자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이순자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술관 큐레이터입니다. 미술관이요? 네. 할머니 떡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작품이라뇨? 저희 미술관에서 떡 예술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작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떡장수예요. 아닙니다. 예술가십니다.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만든 떡들. 꽃 모양, 나비 모양, 풍경 모양. 이건 예술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술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작품에서. 하지만 가난해서 못했어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떡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전시회 할게요.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미술관에서 이순자 떡 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제가 만든 떡 작품 100개가 전시됐죠.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 정말 예술이네요. 떡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떡을 만드셨어요? 35년 전부터요. 작품에 영감을 주는 게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통이요. 네? 평생의 고통이 제 영감이었어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8살에 결혼해서 54년간 힘들게 살았어요. 때리는 남편, 가난 아이들, 모든 게 고통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이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았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리고 지금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TV에도 나왔죠. 72세의 예술가로 데뷔한 떡집 할머니 많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책 출판, 강연, 방송.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떡이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떡을 빚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가끔 떡을 빚다가 멈춥니다. 54년 후회할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후회. 아니요. 후회는 아닙니다. 아쉽고 허무하고 슬프지만 후회는 아닙니다. 엄마, 막내가 부릅니다. 떡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오늘도 예쁘네요. 그래? 네. 엄마 떡은 항상 예쁘죠. 저는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빚습니다. 이 손으로. 54년간 일한 이 손으로. 거칠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손으로. 저는 이순자입니다. 72세, 35년 떡집 할머니, 54년 인생.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